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의 박후서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기초 맛배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동산 공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서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데 꼭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시험을 흔히들 뭐라고 말하더냐? 공포의 공법 이렇게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대단히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죽하면 공포의 공법이라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따라서 이 부동산 공법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부동산 공법이 시험에서는 6개 법률이 출제되는데 그 6개 법률의 기본적인 체계도, 전체적인 체계도를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 한번 볼까요? 저는 매 강의 시간마다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저는 이 단어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무슨 뜻이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대천명.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뭐하자?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대단히 좀 좋아하고 있는 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매 강의 때마다 제가 여기다가 한 구절씩 여러분들 공부와 관련돼서 좀 힘 좀 내시라고 요 말을 하나씩 써드리는데, 첫 번째 강의 항상 할 때 드리는 게 요겁니다.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말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결심은 아마 바위도 뚫을 수 있을 만큼, 그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각오로 다 여러분들이 덤벼듭니다. 그래 놓고는 작심삼일, 어떤 때는 작심삼초도 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먹었던 마음 끝까지 내년도 시험 끝날 때까지 그 마음 변치 말고 그대로 가기를 바란다.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이런 사랑도 이렇게 나누면 좋겠죠? 자,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부동산 공법, 저에 대한 양력하고 제가 쓴 저서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고시 공부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시를 공부했었는데 1차 2번 붙고 2차 1번 붙었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3차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 2차까지만 갔었습니다. 어쨌든 객관식 공부나 주관식 공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수시키는 것, 그것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로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동산 공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 정의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무슨 단어?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공법이라는 단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동산이 아니다. 이게 부동산, 동산이 아니다 이거죠. 동산이란 움직일 동자, 재산 산자, 움직이는 재산, 이건 동산. 그럼 움직이지 않는 건 부동산 이런 뜻이죠. 그럼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할까? 민법 제99조에 가보면 민법 99조에서 부동산이라는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답니다. 그럼 정착물,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물건, 이게 정착물이죠. 그럼 토지와 그 위에 고정되어 있는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건축물 등이죠.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란 개념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럼 그거와 관련된 무슨 법이다? 공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법이란 사법이란 개념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뭐 그거 복잡하게 외울 건 없어요. 그럼 공법이 뭘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다 보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분쟁을, 사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사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1차 시험에 들어가는 민법, 바로 그 민법이 사회인들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법은 그게 아니고 사회 질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 질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 국민들 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 규제법을 다 뭐라 부르자? 공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이 행정청들이 누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그 위에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해서 너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뭐 하는 거?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들 있죠? 그거 네 거라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공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겠네요. 그거와 관련된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규제법이니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몇 개나 있을까? 자, 현재 우리나라에 법률은 몇 개나 있을까요? 2018년 9월 28일 기준으로 약 1433개, 약 1400개가 넘는 법률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국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또 법률이 통과됐죠?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물론 폐지되는 법률도 있지만 폐지되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새로 생기는 법률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400개가 넘는 그런 현행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공법은 약 10%인 140개 정도를 부동산 공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부동산공법 140개를 다 공부해야 될까? 어느 천년에 그거 다 공부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적어도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몇 개를 만들어놨다? 6개 법률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만 부동산 공법을 시험 본다? 6개 법률만 시험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6개 법률을 크게 보면 토지와 관련된 법률과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 나눠집니다. 즉 토지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고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 있고 또 건축물 같은 거 함부로 짓지 말라고 그걸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돼서는 여기 약자로 줄였는데 국토개혁법, 도시개발법, 농지법 이런 건 토지와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요 3개 법률은 건축물 건축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그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6개 법률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좀 이따가 각각의 법률에 체계도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보는 것들은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에 관한 거다? 예, 나머지 다 법과 관련된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민법, 1차에서 민법, 법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이것만 이론입니다. 그것만 이론적인 거고 그 밖에 나머지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 이것도 법이죠? 공시법, 법이죠? 세법, 법이죠? 중개사법, 법이죠. 따라서 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법률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찾는지 그거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죠. 먼저 인터넷을 딱 키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더냐? 여기 네이버나 또는 다음에서 검색란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법제처라고 쳐보십시오. 법제처라는 걸 치면 거기 뭐가 나온다? 이 화면이 뜹니다. 화면. 근데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바뀌는 화면이야. 그래서 이 사진은 종종 바뀌어 나갑니다. 어쨌든 이 화면에 뜨죠. 거기 보면 맨 위에 현행 법령 검색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 검색이라는 데 있죠. 거기다가 내가 찾고 싶은 법률을 거기다 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찾고 싶다.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여기 현행 법령 검색에서 여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치고 요거 돋보기를 갖다가 돋보기를 클릭하면 무슨 화면이 나온다?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이란 이걸 약자로 줄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국토개혁법하고 약자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국계법 또는 국이법 여러 표현들을 다 씁니다. 가르치는 분들은. 근데 법률적으로서 약칭은 그건 국토개혁법이라는 약자로 쓴단다. 라는 정도는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 이건 2018년 9월 13일자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해가지고 쭈루룩 해가지고 총 144조까지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까지 나가면 총 144개 조문이 나오고 그 밑에 부칙해가지고 경과 규정에 관한 내용들이 그 밑에 쭉 또 이어져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총 몇 개? 1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들이 거의 쭉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이쪽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쪽 부분에 보면 여기 현행 시행되고 있는 건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번, 3번에 보시면 예라는 게 있습니다. 요 예라는 건 예정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은 만들어졌고 대통령의 공포까지 했는데 시행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늦춰가지고 예를 들면 2019년 2월 22일 되면 이건 시행된단다. 이건 2018년 12월 27일 돼야 시행된단다. 지금은 12월 달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법률. 또 내년 2월 22일부터 시행될 국토위계 및 이에 관한 법률 이것들을 미리 통과된 걸 내용을 미리 올려놓고 이거는 장차 시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십시오 라는 걸 여기다 또 그 내용들을 띄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률들만 있을까? 즉 국토위계 및 이에 관한 법률만 있을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니까 여기 국토위계 및 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 이건 예정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은 여기 국토위계 및 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여기 또 뭐가 있다? 법률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법률과 시행령만 있더냐? 아니랍니다. 그 밑에 보니까 6번째 국토위계 및 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는 게 또 들어있습니다. 요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클릭해 들어가 보면 이 화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내용에 관련된 법조 내용들이 쭉쭉쭉쭉쭉 다시 나온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간단히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일로 와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뭘 찾고 싶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찾고 싶다. 그러면 어딜 찾으라 그랬죠? 자,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 현행 법령 검색란에서 이걸 딱 치고선 여기다가 돋보기를 클릭하라 그랬죠. 그러면 화면들이 쫙 치고 제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 몇 조까지 나온다? 제144조까지 법조문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만든 거죠?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넘겨가지고 대통령이 공포한 겁니다. 법률이란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비로소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여기 속에 있는 몇 조, 몇 항, 몇 조 내용을 쭉 들어가 보면 거기 이러이러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게 중간중간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라는 식으로 대통령령이란 말이 중간중간에 쭉 들어있죠.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여기 또 무슨 말도 들어있다? 국토교통부령이란 말들이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자, 모든 내용을 다 법률로 만든다는 건 의미가 없답니다. 왜요?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만 법률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고 이거 자주 개정될 내용이다 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굳이 그건 법률에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쓰지 말고 그건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죠? 행정부. 법률을 만드는 건 입법부. 그걸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네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집행하라. 네가 집행하는 자니까 세부적인 거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집행해. 내가 위임해 줄게. 누가? 법률에서 위임해 줄 테니까 대통령 네가 세부적인 걸 만들어서 네가 정리하랍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결국 법률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일부 내용은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라. 그걸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반면에 더 세부적인 거 또는 더 기술적인 내용들 많이 다루는 거 이거는 대통령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누가 담당 부처더냐?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인 네가 이 세부적인 건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 또는 그때 법률에 위임을 받아 장관이 만드는 것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국토위계미 융해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그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드는 거와 관련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거기 부령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건 장관들이 만드는 법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드는 법. 무슨 부령? 장관이 만드는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이 속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만 다 모아놓은 게 뭐다? 바로 국토위계 및 융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바로 뭘 만들어놨다?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요 시행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시행령도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쭉 나가지고 여기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죠?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다음같다 해서 그 내용이 여기다가 세부적인 걸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 134조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어디 들어있을 거냐. 그거는 국토위계 및 융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거기도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쭉 나가서 총 제37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내용이 뭐라 했죠? 자,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요거다라고 여기 시행 규칙 속에다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까지 되냐? 바로 국토위계 및 융해에 관한 법률 요 144개 주문 이것만 시험범위가 아니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까지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6개 법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무슨 법 해놓고 밑에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범위는 이게 다 들어간단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를 정한다는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부르더냐? 이걸 우리가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률 밑에 뭐가 있다? 명령이라는 게 있다. 법률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이런 명령이 있단다.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른다? 이렇게 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면 다음 중 국토위계 및 융해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 또는 틀린 것 이렇게 안 냅니다.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내지 않고 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따라서 법률에 있는 것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도 시험 보니까 이 중에 옳은 문장을 찾아라. 이 중에서 틀린 문장을 찾아라. 그래서 시험 범위가 더 넓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좀 이따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여기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왜 중요할까? 사실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 공법이란 뭐라 그랬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라, 이런 건 하지 말라라고 주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게 공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누구 보고? 국민들 보고 야, 이거 하지 마. 네 토지라 하더라도 이런 건 함부로 하지 마. 여기서는 이런 것만 건축해. 저기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이런 규모로만 지어라고 누군가가 규제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행정청인 그 조직 중에서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그 누구. 그게 바로 행정조직의 장들이고 그 장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허부적거려요. 왜 그렇죠? 도대체 누가 뭐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이 중에 누굴 의미하는 건지 그걸 찾지 못하면 나중에 주체와 관련돼서는 시험을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시장군수 많이 들어봤죠. 그럼 시장군수는 누굴 말한다? 여기 도지사 밑에는 시장군수를 보통 시장군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서울특별시장도 시장이라고 말하잖아. 그죠? 또 인천광역시장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거기도 군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역시 밑에는 군수도 있고 도지사 밑에는 군수도 있습니다. 같은 군수일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강화군수나 또는 이쪽에 연천군수나 경기도 연천군에는 연천군수나 같은 군수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 의미를 다르게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권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서 어떤 때는 이쪽 군수한테는 즉 광역시장에 있는 강화군수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고 여기 경기도 연천 군수한테만 권한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 흔히 우리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말들 많이 쓸 때 시도사는 누굴 말하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굴 말하는 거냐 이걸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시험 문제 풀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지 이걸 찾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장 체계도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 보면 제29회 공인중개사 공법 출제 경향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이제 시험 2시 좀 지나서 끝났죠? 그러면서 딱 이제 2시 반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막 글이 올라옵니다. 무슨 글도 올라있다냐? 부동산 공법 재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글까지 떴었습니다. 도대체 뭐야? 시험 문제가 뭐가 하는 거야? 하면서 쭉 뜬 거 보니까 올해도 역시 부동산 공법은 공포의 공법으로서의 효과를 완전히 발휘하고 있구나. 보는 순간 그런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시험 문제가 오고 나서 쭉 봤습니다.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 공법은 다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무 가서 할 건 또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시험만 붙으면 되는 거거든. 그때 시험을 붙기 위해서 꼭 외워야 될 것들, 꼭 정리해야 될 것들, 최소한 요것만 늘어보자 해가지고 목표는 60점에다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60점보다 밑으로 떨어져서 40점대 나오면 실질적으로 본 곳에서 한 개 또는 두세 개 차이로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법은 60점을 목표로 하자. 이게 맞습니다. 따라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얄팍한 것만 갖고 공부해가지고는 공법은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아주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어려운 과목이니까 어느 정도 공부할 것인가라는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는 어쨌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부동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그렇게 붙는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거 이걸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법률별 출제 문항수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6개 법률이 현재 시험 본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까 국토개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거는 현재 40문제 중에서 부동산공법 40문항 중에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중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9개 정도는 시험에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9개를 목표로 해서 국토개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 이거는 현재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원래 약자는 도시정비법이에요. 근데 더 줄여서 그런 게나 저는 도정법 그렇게도 하는데 이 도정법은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7문제, 주택법에서 7문제, 농지법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되죠. 그래서 총 12, 6, 6, 7, 7, 2 이래가지고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6개 법률을 다 공부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줄여서 공부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하더냐? 국토개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뭐 주택법 또는 건축법 이 3개만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반타작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오죽하면 그렇게 공부하랴? 시간도 없는데 그래 진짜 마음은 가지만 사실이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결국 과락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제끼지 말고 6개 법률을 다 공부하되 그중에 시간이 없으면 가장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 거기만 찍어서라도 거기만이라도 차라리 공부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어떤 법률은 공부하고 어떤 법률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도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도박 행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시간이 없으면 이 중에 분량을 줄이십시오. 국토개법에서는 요것만 보고 가겠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요것만 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법령별 출제 문항수 그랬죠. 아까 법령이라는 건 뭘 말한다 그랬죠?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란다. 그럼 법률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법률, 무슨 그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 이게 다 시험법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법률에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란 거냐? 다시 한번 말하면 이쪽으로 와볼까요? 좀 전에 여기서 법률 제1조, 2조, 3조 여기 내용, 여기 있는 것이 정답으로 시험 문제가 난 건지, 여기 시행령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에서 정답이 난 건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에서 그게 정답으로 난 건지, 정답들만 가지고 40개 문항 중에 어디에서 출제된 거냐라는 걸 정리한 것이 바로 법령별 출제 문항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에서는 총 40문제 중에 몇 개가 났다? 21개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거기 있는 건 다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거의 반 정도는 법률에서 출제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16문제, 그 다음에 부령에서 3문제 정도가 올해 출제됐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판례나 이론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판례나 이론은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이론 같은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부령은요, 가장 깊이 들어간 거라 그랬죠. 아까 말한 아주 세부적인 거, 기술적인 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그 내용들,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거라 이런 건 여러분들 맞출 필요가 없고,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위주로, 이걸 두 가지로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법률에 있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시행령에 있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은 판단을 못합니다. 누가 한다? 전적으로 교수들이 판단합니다. 근데 교수마다 이게 시험 문제 나겠다, 저게 나겠다라고 이 찍는 것이 사람마다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차피 중요한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공법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교수님마다 찍어주는 게 달라집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법률과 대통령인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거는 교수가 찍어주는 대로, 그래서 교수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잘 가르친 교수 밑에서 배웠으면 합격인 거고, 현찮은 교수 밑에서 배웠으면 결국 불합격이고, 물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건 운명적인 만남으로서의 공동 운명체로서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교수님들이 찍어주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별 출제 문항수. 이건 뭐에 관한 거냐면, 이 40문제 중에 우리는 사지선다가 아니라 오지선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다음 중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틀린 것 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문이 4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사지선다라는 게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오지선다입니다. 5개 중에 정답이 하나 있으니까 그 하나를 골라라, 이 뜻이죠. 근데 이 오지선다 중에서 1번이 정답인 게 40문항 중에서 몇 개가 있었고, 2번이 정답인 게 몇 개가 있었고, 3번, 4번, 5번이 각각 몇 개씩 정답에 들어있었느냐, 요거를 분석한 겁니다. 매년 이걸 분석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더냐? 자, 원래는 40문제니까 5개 지문을 공평하게 나누면 총 몇 개씩이죠? 8개씩입니다. 1번이 8개가 정답이고 2번이 8개가 정답이고 쭉 나가서 5번이 8개가 정답이면 각각 5, 8, 40, 40문항이 골고루 그 정답이 배치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 1번이 정답했던 게 8개가 아니라 7개가 났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8, 8, 8 딱 맞춰놓고 5번에 가서 이게 9개가 있었습니다. 결국 1번에 7개가 있고 5번에서 9개가 나서 1번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5번에다가 하나를 더 정답으로 옮겼다, 이 뜻이죠. 따라서 대부분이 항상 똑같이 8, 8, 8, 8, 8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8, 8, 8, 8, 8.
다 맞춘 적은 없어. 꼭 한두 개 정도를 요있던 걸 울렁기고 요있던 걸 울렁겨서 한두 개 정도에 대한 오차는 있습니다. 근데 크게 오차는 안 납니다. 작년에도 7, 8, 8, 8, 9였었고 올해도 7, 8, 8, 8, 9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시험 문제 풀고 나서 그럴 겨를까지는 없을 거야.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다 풀고 나서 나중에 답을 쉬어봤더니 편차가 1번이 3개밖에 없고 2번이 8, 3번이 8, 4번이 8, 5번이 만약에 뭐 10몇 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분명히 1번에서 3개밖에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맞춰서 이게 정답이 실제로 출제하지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게 어떤 지문에서는 조금 나고 어떤 지문은 많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우별 출제 문항수라는 건 뭘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 그게 정우별 출제 문항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걸 골라라가 40문제 중에서 21개, 틀린 걸 고르라는 게 40문제 중에서 19개, 거의 반반 이렇게 출제됩니다. 매년 이 정도로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왜 이걸 분석해 볼까요? 맞는 지문을 골라라는 얘기는 자, 지문이 몇 개가 있다 그랬죠? 5개. 다음 중 무엇에 관한 문제이다? 옳은 것, 틀린 것 해서 지문이 5개가 나오죠. 그 중에 맞는 걸 골라라는 건 맞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나머지들은 다 뭐죠? 틀린 문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1번이 틀린 문장이라면 1번 중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게 문제죠. 못 찾으면 맞는 문장으로 보이죠. 따라서 1번의 문장 중에 어디가 틀렸는지, 또 3번이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4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고 2번이 맞는 거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데 하다 보면요 안 보이는 게 있어. 4번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퀘션 마크야. 자, 4번을 읽었더니 뭐라? 이게 뭐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4번도 맞는 것 같아. 5번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같아.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3개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셋 중에 하나 찍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객관식 시험 문제는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즉 어설프게 공부해주는 객관식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객관식도 공부해보고 주관식도 다 공부해봤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걸 똑같이 공부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은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을 때도 토시까지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객관식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주관식은요 굳이 그렇게 세부적인까지 다 열 필요는 없어. 전체적인 흐름, 즉 이해죠. 전체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해놓고 거기다 내가 현란한 문장과 깨끗한 글씨체로서 잘 써나가면 출제원이 보고선 뭐 이 새끼 알고 쓴 것 같기도 한데 가지고 점수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설령 옳다를 그르다 아니다라고 잘못 썼다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 주관식 그 많은 답안지를 다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잘 잡아서 나가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맞을 만큼 점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객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제위원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답을 하나만 고르라고 돼 있지 내가 내 마음대로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공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공부는 정확성을 전제로 하고 주관식 공부는 전체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것이 사실은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객관식 공부가 해보니까 더 어렵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 21개, 틀린 게 19개가 거의 반반씩 출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는요, 맞는 걸 골라라가 40문제 중에 21개씩 이렇게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하는 우리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 지문 5개 중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라면 2번 옳은 건 맞는 문장이잖아. 그건 법조문에 있는 거 그냥 드래그 뭔지 알죠? 복사해가지고 그냥 갖다 턱 집어넣으면 그건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1번, 3번, 4번, 5번은 다 틀린 문장이잖아. 그러면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말을 만들어서 틀린 문장으로 바꿔서 창작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린 문장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는 게 4개를 갖다 틀린 문장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기다 또 정답지에다 해설할 때는 맞는 거는 해설할 필요가 없잖아.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그 4개를 전부 다 틀린 걸 맞는 거로 다시 해설을 다루려면 이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시험 문제 하나 만드는데 10분 걸린다면 옳은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 하나 만든다는 1시간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먼저 의뢰가 들어오면 만들 때는 사실은 맞는 지문을 고르시라는 시험 문제는 한 5개, 많아봤자 10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부가 틀린 걸 고르라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보는 거하고 시험장에 들었을 때 체감 난이도는 시험장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라는 시험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문장을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시험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숫자 출제 문항수. 이건 무엇이냐면 자, 부동산 공법에 보면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행정부처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역을 지정하면서 며칠 내 무엇을 해야 된다, 며칠 내 뭐를 안 하면 이건 효력을 잃는다, 또는 몇 년 내에 뭘 해야 된다, 안 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이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뭐라 하더냐, 부동산 공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제끼면 됩니다. 예, 어려운 건 빼래요. 그럼 빼고 나면 과락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시험 문제에서 숫자는 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 복잡한 숫자, 나이 드신 분들 애워봤자 맨날 까먹는 숫자, 그거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의하는 걸 들어보고선 제가 기절할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수님은 도대체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하고 떠드는 소리인지 도대체 무슨 약장수도 아닌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약장수식으로 팔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참 실수를 금치 못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숫자와 관련된 게 대단히 많이 출제됩니다. 여기 직접 정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문제가 하나가 났는데 다음 중 숫자를 알아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 그 정답에 숫자가 들어있고 그 숫자가 정확한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으면 그게 직접 정답. 40문제 중에 무려 15문제가 직접 정답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지문 포함은 뭐더냐? 정답은 아니야. 근데 이 5개 지문 중에서 정답은 2번인데 여기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어. 근데 1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에 뭐가 들어있다?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숫자를 알아야 그 지문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 정답이 2번만 정답입니까? 모르는 4번도 정답이 될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문 포함이란 겁니다. 그게 몇 문제? 올해 같은 경우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무려 숫자와 관련된 게 몇 문제 난다? 24문제가 숫자와 관련해서 출제됩니다. 그러면 숫자 공부 하셔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셔야죠.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숫자 공부하기가. 왜요? 자꾸 까먹어요. 그죠? 자기 집 전화번호도 까먹는데 우리 딸내미 전화번호도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죠? 왜? 옛날에는 숫자 참 잘 외웠었는데 나이가 먹으면 자꾸 숫자를 잊어버려요. 그거 외운다는 게. 왜? 숫자는 어떤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숫자 외우는 거 참 힘들어하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공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외울 수 있을까라는 그걸 사실은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건축법에서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났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 부과되는 그 수치가 있어요. 어떤 때는 90%, 어떤 때는 80%, 어떤 때는 70% 이런 그들이 쭉 숫자가 있는데 그거 외우는 방법, 숫자 외우는 방법, 그걸 기발한 방법으로 쭉 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놓고도 제가 그걸 딱 정리해놓고도 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가 그냥 쫙 하고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외우는 방법대로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배기 이런 게 있더냐. 그래서 그 조폭 수배자 명단입니다. 조직폭력배 수배자 명단. 신칠이는 신참으로서 칠칠 맞은 놈. 그 다음에 신칠이, 건팔이란 건 건달로서 팔팔한 놈. 그리고 건달들은 팔팔하잖아. 우락부락하니까 팔팔한 놈. 그 다음에 용적률에 관한 게 있는데, 그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구, 그래서 용구 90%가 되냐. 그래서 용구는 용변, 똥 싸고 구린내 나는 놈. 용변 싸고 똥 싸고선 구린내 나는 놈. 그래서 용구, 허배기, 허대만 멀쩡한 백수놈, 허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시험 문제, 한 문제 그냥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러가 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리할 것이냐 수많은 연구를 하고 그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면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그렇게 하거나.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 복잡하게 할 것이 뭐 입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튀어나와서 정답 찾는 데는 1초면 정답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우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장단문별 출제문항수. 이건 뭐냐면 시험 문제가 1분 내에 풀 수 있으면 그거는 단문이고 1분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건 장문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요새는 크게 이게 뭐 시험 시간에 쫓겨서 못 풀었다라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분 이상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자, 아까 지문이 5개가 나왔는데 답이 몇 번이다? 가만히 있어봐. 2번도 정답같이 보이고 4번도 정답같이 보이고 5번도 정답같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1, 2번, 1, 3번은 제껴놓고 2, 4, 5번 중에서 찾아야 되잖아. 근데 뭐 하더냐? 한 번 읽어봤어. 다시 한 번 읽어봤어. 그때는 안 보여. 뭐 하죠? 또 한 번 읽어봅니다. 또 한 번 읽어봅니다. 도끼짝으로 썩는 줄 모르고 그 지문 하나 갖고 5분, 10분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계산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는 언뜻 잘못 접근했다가는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았어. 풀었어. 그랬더니 답이 없네?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니야. 이거 푸느라고 지금 시간 낭비 많이 했는데 그냥 넘어갔기는 그렇잖아. 또 풉니다. 그랬더니 한 문제 가지고 10분을 소비해버립니다. 보통은 한 문제 가지고 1분 내에 푸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한 문제 가지고 숫자 계산하다 보면요. 그리고 수학 풀다 보면 10분은 훌러덩 넘어갑니다. 나중에 5분 남았는데 문제는 15문제 남아 있습니다. 그 5분 만에 15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결국은 나중에서는 찍고 나올 수밖에 없더라. 통탄할 일이죠. 결국 나중에 발표 봤더니 한 문제 차로 떨어졌답니다. 아니 그 한 문제를 포기했다라면 나머지 중에서 분명히 합격했겠죠. 괜히 그 하나 씨름하느라고 붙들고 늘어졌다. 결국은 떨어집니다. 자, 학계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학계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처음부터 풀지 말랍니다. 다른 거 먼저 풀어놓고 무려 계산 문제 한 10문제 정도 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문제 때려 읽어보면 감이 오잖아요. 이건 풀 수 있겠다. 내가 많이 풀어본 문제다. 이건 처음 보는 거다. 그러면 많이 풀어본 것부터 먼저 풀면서 시간을 거기서 절여나가야지 나중에 모르는 문제 하나 먼저 붙들고선 거기서 도끼자로 썩어버렸다가는 결국은 시험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도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 해서 그건 너무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만약에 3개가 이렇게 나오면 그중에 2번, 4번, 5번이 정답 같은데 그중에 그래도 2번이 더 정답 같다 하면은 3개를 표시해 놓고 그중에 더 정답 같이 하는 거다 조금 더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안 마킹할 때 셋 중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 예수님, 부처님 찾아가면서 잘 찍어서 그렇게 나가야지 이거를 너무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장문이 보통 10문제, 단문이 20문제 이런 거 나머지는 뭐 중간 정도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 중, 하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난이도입니다. 마지막 이때 난이도는 사실은 상이라는 건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풀지 말라는 문제입니다. 출제원이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여러분들 손 쓸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못 풀 거다라는 걸 전제를 해놓고 내는 문제가 바로 상입니다. 그럼 이런 상이라는 문제가 왜 10문제씩이나 넘을까? 이유는 이놈의 시험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무슨 차이죠? 절대평가는 점수를 정해놓고 60점 이라고 정해놓고 60점 이상이면 인원수 묻지 않고 다 합격시킨다. 절대평가죠. 상대평가는 아니야. 인원수를 정해놔. 10,000명 뽑겠다. 그래갖고 1등부터 10,000등까지만 합격. 나머지부터는 불합격. 이렇게 하면 인원수를 고정시키는 건 그거는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평가의 시험에서는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냥 만약에 시험 문제를 평이하게 내버리면 다 60점 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다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격수를 조정하려다 보니까 풀지 못할 문제를 이렇게 상당수 40문제 중에 10문제를 넘도록 이렇게 출제합니다. 통상 10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풀지 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의고사 볼 때는요. 이런 못 푸는 문제들은 거의 다 그렇게 아주 처음 들어보는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안 냅니다. 어차피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것들만 40문제씩 이렇게 해서 출제하지 쓸데없는 문제 30년 만에 처음 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굳이 문제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본고사에서는 그런 게 10문제씩 터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잘해봤자 10년에 한 번 아니면 20년 내지 30년에 한 번밖에 안 날 문제를 고지랄로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라이브 강의인데 고지라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왜? 아니 이런 문제를 내는 건 정말로 절망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만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가르친 저희들도 절망합니다. 이런 걸 굳이 내야 될까? 이걸 내서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야? 공인중개사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아니, 안 외워도 되는 거거든. 오직 시험을 위한 시험 문제로서 떨어지라고 되는 이런 싸가지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걸 어렵게 낸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전혀 쓸데없는 걸 갖다가 어렵게 내가지고 그걸로 다 불합격시킨다는 건 이건 시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문제는 10문제씩 나는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 문제를 딱 읽었더니 생전 처음 들어본 문제야. 그때는 뭐란다? 과감하게 아멘, 남의 탑을 하고 답 찍으십시오. 그런 것들은. 근데 어떤 거는요, 상식적으로 읽어보서 답을 찾는 경우도 있어.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답은 더 쉽게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지들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건 못 내고 그냥 쉬운 것만 정답으로 내놔봐.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처음 들어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포기하지는 말되 읽어보되 그거 갖고 씨름하고도 또 10분씩 붙들고 늘어졌다가 다른 거 쉬운 거에서 시간 쫓겨서 못 푸는 이런 불상사는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 그게 약 10문제 정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하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요, 이 하라는 게 왜 중요할까? 하가 많이 출제했을 때는 절대로 과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조금만 공부해도 붙을 수 있는 거,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이게 하거든요. 근데 하가 많이 나면 과락이 없습니다. 우리 과락이 몇 점이죠? 40문제 중에 16문제가 40점입니다. 바로 16개를 맞추는 게 그게 과락을 넘어가는 거고 15개 이하를 맞아버리면 그게 과락으로서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개 정도 되는데 하가 12개 정도 된다면 좀 기초만 공부했으면 12개는 그래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또 12개 다 푸는 것도 아니잖아. 한 10개 정도 풀어놓고 나머지는 뭐였죠? 찍었는데 어짬시로 그렇게 정답만 또 빠져나갈까? 그죠? 엉뚱한 가만 그냥 다 해서 아이고 이거 하나씩만 밀려서 썼으면 다 맞았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정답만 빠져가지고 빗사이로 싹 빠져가지고 결국은 15개 맞아가지고 불합격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게 싫으니까 까짓거 같은 번호만 쓰겠대. 4 이렇게 쓰겠대. 그러면 까짓거 하나는 걸리겠지 그중에. 이렇게 하겠대. 그런 건 글쎄요. 그것도 운명의 장난인데 그것까지는 뭐 제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 능력껏 그때 여러분들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하가 많이 출제되는 해는 과락이 없고 하가 작을 때는 과락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합격하는 분들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하에서 12개 맞고 중에서 몇 개만 맞으면 돼? 17개 중에 한 10개만 맞춰봐. 그러면 22개는 되잖아요. 그죠? 22개면 약 5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난다 하더라도 붙을 분들은 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요령을 부려가지고 몇 개만 더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공부해서 어떻게 붙을까 했다가는 한 문제 차 과락으로 떨어지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문제 부족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더 가야 되는 이렇게 하느니 어차피 이왕 공부하는 거 조금만 더 해서 이거 과락을 넘기고 내가 목표는 한두 개 차는 그래도 극복해낼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런 마음자세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토의 개미 유행하는 법률이 무엇인지 전체 체계도부터 6개 법률에서 쭉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